25,000원,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곱창 1인분에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사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쓰레기 처리 비용보다 저렴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고개를 저으며 버려지던 폐기물이었죠. 도대체 왜 우리는 남들이 버린 창자를 씻고 또 씻어서 이토록 집착하게 된 걸까요? 오늘 맛의 근본에서는 곱창이라는 식재료가 가난의 상징에서 부의 상징으로 탈바꿈하게 된 그 기막힌 신분 상승의 비밀을 추적해 봅니다. 지금이야 곱창이 세련된 식당에서 대접받는 요리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소의 내장은 아주 골치 아픈 물건이었습니다. 물론 기록을 보면 왕실이나 양반들이 소의 위 부위인 양을 보양식으로 즐겼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주 일부분일 뿐이었죠. 나머지 내장들, 특히 우리가 지금 환장하며 먹는 소곱창이나 돼지곱창은 처리하기가 너무나 까다로웠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살코기를 발라내는 것보다 내장을 세척하고 냄새를 잡는 게 몇 배는 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도축 현장에서는 이 내장들이 그냥 바닥에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찌꺼기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버려지던 쓰레기가 우리 민족의 입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당시 일본은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한반도에 소를 미친 듯이 수탈해 갔습니다. 질 좋은 살코기는 전부 통조림이 되어 일본 군인들의 식탁으로 향했죠. 우리 땅에서 자란 소인데 우리 백성들은 고기 한 점 구경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때 굶주림에 허덕이던 민초들이 눈을 돌린 곳이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도축장 뒤편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던 일본인들이 더럽다고 버린 내장들이었습니다. 배고픔은 혐오보다 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냄새나고 징그러운 창자들을 주워와 가을가에서 박박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가 없으니 모래나 소금으로 문지르고 수십 번 물에 헹궈가며 그 지독한 냄새를 지워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눈물 젖은 곱창 요리의 시작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버려야 할 오물이었지만 당시 한국인들에게는 가족의 생명을 이어줄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겁니다. 해방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을 겪으며 나라는 폐허가 되었고 고기는 여전히 구경조차 하기 힘든 귀한 물건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서울로 몰려든 노동자들에게 곱창은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하루 종일 먼지 구덩이 속에서 고된 노동을 마친 뒤 퇴근길 대포집에 앉아 연탄불에 구워 먹는 곱창 한 점. 살코기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기름진 그 맛은 고단한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이렇게 곱창 문화가 발달했을까요? 서양에서도 내장을 먹긴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대중적으로 그것도 구이 형태로 즐기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한국인의 지독한 손맛과 집념에 있습니다. 곱창은 조금만 대충 씻어도 변취가 나고 조금만 잘못 구우면 타이어처럼 질겨집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 최악의 식재료를 최상의 미식으로 바꾸기 위해 온갖 지혜를 짜냈습니다. 연탄불의 강한 화력으로 잡내를 날려버리고 비법 양념으로 감칠맛을 더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먹는 대한민국 곱창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난의 상징이었던 곱창이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힙하고 비싼 음식이 되었을까요?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곱창은 또 한 번의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198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누리며 한강의 기적을 완성해 가던 시기입니다.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돈이 생겼으면 비싼 안심이나 등심을 먹으러 갈 법도 한데 사람들은 여전히 퇴근길에 찌그러진 양은 테이블이 놓인 곱창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때부터 곱창은 단순한 생존의 음식을 넘어선 연대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직장인들이 자욱한 연기 속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상사의 뒷담화를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던 곳. 그곳의 주인공은 항상 불판 위에서 춤추는 곱창이었습니다. 살코기는 너무 금방 익어버리고 입에서 녹아 없어지지만 곱창은 달랐습니다. 한참을 씹어야 그 진한 고소함이 터져 나오죠. 이 끈질긴 식감이 마치 팍팍한 세상을 버텨내는 우리네 삶과 닮았다고 느꼈던 걸까요? 이 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전국의 유명 곱창 골목들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서울 황학동의 돼지곱창 거리나 대구의 안지랑 막창 골목 같은 곳들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를 알게 됩니다. 바로 소곱창과 돼지곱창의 계급론입니다. 소곱창은 비쌌습니다. 한 마리에서 나오는 양도 적고 손질이 워낙 까다로웠거든요. 그래서 소곱창은 주로 성공한 직장인들이나 사업가들의 회식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돼지곱창은 훨씬 저렴했습니다. 주머니 가벼운 대학생들이나 서민들이 야채를 듬뿍 넣고 매콤하게 볶아 먹으며 허기를 달래던 최고의 가성비 안주였죠.
같은 창자인데도 소와 돼지에 따라 우리 사회에 서로 다른 단면을 비추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곱창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그 안에 꽉 차 있는 곱입니다. 혹시 이 곱의 정체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분들은 이게 배설물 찌꺼기가 아니냐며 꺼림칙해 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사실 이 곱은 소의 소화 효소와 수분, 그리고 영양분이 응고된 결정체입니다. 소가 건강할수록, 그리고 도축한 지 얼마 안 된 신선한 상태일수록 이 곱이 꽉 차 있습니다. 이 곱이 터져 나오며 입안을 코팅할 때의 그 풍미. 이건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중독성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고온에서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며 만들어내는 극강의 감칠맛이죠. 하지만 이런 곱창에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웰빙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곱창은 건강의 적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기름기가 너무 많다, 콜레스테롤 덩어리다 하는 공격을 받았죠. 실제로 곱창은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방이 주는 쾌락을 인간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곱창은 더 세련되게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지저분한 노포의 이미지를 벗고 깔끔한 인테리어와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곱창 전문점들이 강남을 중심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제 곱창은 가난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그 특유의 미식 경험을 즐기기 위해 찾는 프리미엄 메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대한민국 곱창 역사를 새로 쓴 사건이 터집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 유명 걸그룹 멤버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혼자 대낮에 곱창을 너무나 맛있게 구워 먹던 그 장면 말입니다. 이른바 화사 효과라고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곱창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도축장마다 곱창 물량이 바닥나고 평소 곱창을 입에도 대지 않던 젊은 여성들까지 곱창집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죠. 이는 곱창이라는 음식이 가진 강력한 대중성과 중독성을 다시 한번 증명한 계기였습니다. 아저씨들이나 먹는 술안주라는 편견을 완전히 깨부순 순간이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곱창에 열광하는 걸까요? 단지 맛 때문일까요? 여기에는 한국인만의 독특한 정서가 녹아 있습니다. 사실 곱창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음식입니다. 1kg을 가져와도 기름기를 떼어내고 손질하고 나면 먹을 수 있는 건 절반도 안 됩니다. 게다가 굽는 시간은 또 얼마나 깁니까? 삼겹살처럼 금방 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마주 앉은 사람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눕니다. 지글거리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서로의 고단함을 위로하죠. 결국 곱창은 우리에게 소통의 매개체였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곱창이라고 퉁쳐서 부르지만 불판 위에 올라오는 그 녀석들의 정체가 다 똑같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곱창집 메뉴판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곱창, 대창, 막창,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특양까지. 이 꼬들꼬들한 내장들의 세계에도 엄격한 서열과 각기 다른 출신 성분이 존재합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의 다음 회식 자리가 훨씬 더 풍성해질 겁니다. 먼저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특양부터 살펴볼까요? 이건 소의 첫 번째 위입니다. 소는 위가 4개나 있다는 사실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죠? 그중 첫 번째 위가 바로 양입니다. 이 부위는 소 한 마리를 잡아도 아주 극소량만 나옵니다. 전체 내장 중에서도 가장 단단하고 쫄깃한 근육질 부위죠. 지방이 거의 없고 담백해서 과거 조선시대부터 보양식으로 꼽혔던 부위가 바로 이 양입니다. 그런데 왜 특양이라고 부를까요? 양 부위 중에서도 두툼한 살코기 부분만을 따로 떼어낸 것이 바로 특양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 내장이라기보다는 쫄깃한 조개 관자에 가까운 식감을 자랑하죠. 그래서 가격도 가장 비쌉니다. 내장의 귀족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곱창입니다. 이건 소의 소장, 즉 작은 창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고소한 곱이 가득 차 있는 부위가 바로 여기죠. 소장은 길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지만 구이용으로 쓸 수 있는 질 좋은 부위는 한정적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소곱창의 맛을 결정하는 건 소의 나이와 먹이입니다. 어린 소일수록 곱창이 부드럽고 곡물 사료를 먹인 소의 곱창이 풀을 먹인 소보다 훨씬 고소한 맛을 냅니다. 우리가 무심코 씹는 그 고소함 속에 소의 일생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제 문제의 대창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마 많은 분이 지글지글 터져 나오는 그 하얀 기름의 유혹 때문에 대창을 선택하실 겁니다. 대창은 소의 큰 창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원래 소의 대창은 바깥쪽에 기름이 붙어 있고 안쪽은 매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당에서 보는 대창은 안쪽에 하얀 기름이 꽉 차 있죠. 이건 상인들이 대창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겉에 붙은 소기름을 안으로 밀어 넣어 시각적인 풍성함과 고소함을 극대화한 것이죠. 사실상 소기름 덩어리를 먹는 셈이지만 그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한 짜릿한 고소함을 인간이 거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건강에는 조금 미안할지 몰라도 뇌는 환호성을 지르는 맛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막창입니다. 소의 막창은 소의 네 번째 위를 말합니다. 마지막에 있다고 해서 막창이죠. 돼지 막창과는 부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돼지 막창은 항문 직전의 창자 부위를 말하거든요. 소 막창은 위 부위 중에서도 가장 쫄깃하고 씹을수록 감칠맛이 우러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구 사람들이 유독 이 막창에 진심인 이유도 그 씹는 맛의 매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부위별로 뜯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순한 고기 찌꺼기가 아니라 각기 다른 식감과 풍미를 지닌 정교한 미식의 재료라는 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 화려한 부위들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고통스러운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세척의 과정입니다. 곱창은 그 특성상 동물의 배설물이 지나가던 곳입니다. 당연히 지독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이 냄새를 잡지 못하면 아무리 귀한 부위라도 그냥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과거에는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 정말 혹독한 방법을 썼습니다. 엄동설 안에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수천 번을 주무르고 헹궈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세탁기에 넣고 돌리기도 했고, 어떤 곳에서는 독한 화학약품을 써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진짜 명품 곱창집들은 지금도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합니다. 밀가루와 굵은 소금만으로 수시간 동안 치대며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이건 요리라기보다 수행에 가깝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짓무르고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견뎌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아는 그 깔끔하고 고소한 곱창이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1인분에 수만 원을 내면서도 아깝지 않다고 느끼는 건 사실 그 고기 맛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지독한 정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곱창의 신분 상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곱창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기겁하던 음식이 이제는 K푸드의 숨은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과연 바다 건너 사람들은 이 쫄깃한 매력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곱창은 도전하기조차 두려운 공포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내장이란 건 도축장에서 가장 먼저 버려지는 오물 혹은 기껏해야 반려동물의 사료로 쓰이는 부산물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뉴욕의 한복판이나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을 가보세요. 세련된 옷차림의 현지인들이 자욱한 연기를 견디며 불판 앞에 앉아 소곱창을 가위로 자르는 모습을 보는 건 이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징그러운 창자에 열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양인들에게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곧 살코기를 먹는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곱창 구이를 접하는 순간 그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미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은 바삭하게 구워져 과자처럼 고소한데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크림처럼 부드럽고 진한 곱의 풍미. 이건 스테이크의 육즙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원초적이고 강렬한 쾌락이거든요. 한번 그 맛에 중독된 외국인들은 이제 곱창을 호러푸드가 아니라 코리안 바비큐의 정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인만의 독특한 식문화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소 한 마리를 잡으면 100가지 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일백백제만 미자를 써서 백미라고 불렀죠.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꼬리부터 머리고기, 발끝에 우족,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내장까지. 우리는 그 모든 부위에 이름을 붙이고 저마다의 조리법을 찾아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다한 가축에 대한 예우이자 그 생명이 가진 에너지를 온전하게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려는 지혜였습니다.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먹기 시작했다는 씁쓸한 역사 뒤에는 주어진 식재료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요리로 승화시키겠다는 한국인 특유의 억척스러움과 자부심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곱창 먹방의 하이라이트이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지막 의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볶음밥입니다. 곱창을 다 먹어갈 때쯤 기름이 흥건하게 고인 불판 위에 김치와 김가루 그리고 밥을 투하해 볶아내는 그 광경. 사실 건강을 생각하면 최악의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소기름의 볶음밥이라니 칼로리 폭탄 그 자체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불판 바닥에 눌어붙은 밥알 하나하나가 사실 곱창이 남긴 정수라는 것을요. 이 볶음밥을 먹지 않고 곱창집 문을 나서는 건 마치 영화를 다 보고 결말만 안 보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인에게 볶음밥은 단순한 후식이 아니라 오늘 하루 고생한 나에게 주는 마지막 위로이자 완벽한 마침표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버려지던 쓰레기에서 전 국민의 소울푸드가 된 곱창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굶주림을 버티게 해주던 생존의 음식이었고 산업화 시대 노동자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던 위로의 음식이었으며 이제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트렌디한 미식이 된 곱창. 이 쫄깃한 내장 한 점에는 우리 민족이 견뎌온 현대사의 굴곡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곳에서 시작해 가장 화려한 식탁에 오르기까지 곱창이 보여준 이 기적 같은 신분 상승은 어쩌면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된 대한민국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냄새나고 질겨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재료를 씻고 또 씻어 최고의 맛으로 만들어낸 그 집념.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만든 근본적인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지글지글 익어가는 곱창 불판 앞에 앉아보는 건 어떠신가요? 그 쫄깃한 식감을 느끼며 한때 누군가의 눈물이었고 또 누군가의 희망이었던 이 위대한 요리의 역사를 한 번쯤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의 근본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곱창에 얽힌 추억이나 여러분만의 단골 맛집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맛의 역사로 돌아오겠습니다.